사실 한 78%는 넘어야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비 대출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갚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78%는 안 된 것 같고 불과 10년 전에 한 뭐 4, 5억 하던 집을 우리가 뭐 5%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뭐 2억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1억을 5% 금리로 대출 금리로 집을 산다. 그거랑 지금 뭐 13억 하는 집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5억을 갖고는 있는데 뭐 8억을 대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일요일도 문을 열어요. 지금 약간 달라진 게 약간 집을 안 보고도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딱 맞는 뉴스를 골라 자세히 설명하는 시사 소믈리에 경향시소의 임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인하 기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부에서 국토부와 부동산을 출입하고 있는 류인하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 시사 소믈리에 사실상의 첫 회로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2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천정부지로 매일매일 올랐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나요?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는 아예 분양시장에 침체기에 들었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분양시장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였던 이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이 계약률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는데요. 둔촌 주공 재건축을 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편이긴 합니다. 일단 1, 2순위 계약 경쟁률은 5.4대 1로 5배수를 이제 겨우 넘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계약 대상이 된 예비 당첨자 번호를 통해서 직전 계약률을 추측하고 있는데 뭐 건설사나 시공사 등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70%는 넘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예비 당첨자 번호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70% 언저리이긴 하지만 한 68%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간에는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뭐 48%의 50%가 안 넘는다. 낮은 계약률이다.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사실 계약률을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뭔가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그 계약률이 한 70% 된다라고 보면 이 70%의 수치는 성공한 수치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분양제가 통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분양자들이 20% 정도의 계약금을 내면 그때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도금을 내면서 점점 내 돈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선분양제인데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원래 선분양제로 하려고 했는데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너무 많고 하면서 사실상 후분양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분양제의 어떤 기준을 뭐 80이냐 60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60% 정도 이제 준공한 이후에 지은 이후에 분양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후분양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둔촌은 후분양제였고요. 그리고 건설사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을 계약률 60% 정도로 보는데 여기는 일단 70%라고 보면은 계약률은 일상으로는 넘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둔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작년 내내 이제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 갈등을 가지고 증액을 했던 게 이게 옳냐 옳지 않느냐 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다 보니까 당시에는 2조 6천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3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반대하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 183일 정도 공사가 지연된 이후에 공사비가 4조 3,600억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엄청 늘어났네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비 대출을 어떻게 이제 상환하는 문제로 또 갈등을 빚다 보니까 사실 한 78%는 넘어야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비 대출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갚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78%는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허그에서 조합 사업비 대출을 7,500억 원에 대해서는 대안대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지만 사실 그렇게 성공한 분양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둔촌주공의 계약률을 두고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혜택도 많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모든 정책이 특정한
뭐 계층이나 이런데 이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시인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일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사실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둔촌이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요. 당장 이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기존엔 나오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84제곱 같은 경우는 13억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던 84제곱 일반 분양자들이 이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계약률이 이렇게 되고 나서 예비 청약자까지도 계약이 어느 정도 미계약률이 높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위는 무순위로 흔히 말하는 그 줍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제약이 있었거든요. 줍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 서울 지역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이 없어야 됐어요. 무주택자였는데 지금 이제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그것마저 다 풀었던 네, 거주지 제한도 없으니까 어쨌든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한 채 더 살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은 이유는 이제 문제는 금리 때문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현금 부자들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금리상으로도 이렇게 줍줍 매물이 나왔을 때 이거를 선뜻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두고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이미 예전에는 2%, 3% 금리가 아니라 주택 대출 금리가 4, 5%로 오른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 주택 그 매매 심리 지수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도 이제 시계열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여전히 이제 60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60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숫자 100보다 넘어가면은 그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더 많다. 살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고 100 이하면은 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한 80 정도 되면 8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거래는 어느 정도 되지만 여전히 이제 매물이 더 많이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은 60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 최저 수준의 매수 심리,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 관련돼서 이제 그 통계를 낸 이래로 아마 역대 가장 최저 수준을 그 유지하고 정도인 건가요? 네, 다만 이제 13대책 이후에는 좀 매수 심리가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여전히 60선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뭐 매수 전환은 하겠지만 선뜻 이게 거래로 이어지는 그런 정도의 매수 심리는 여전히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대출 이자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 해도 선뜻 이렇게 매매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 금리 자체를 고금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고금리라는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뭐 6%, 7%대 적금도 그렇네요. 있었고 이 금리 자체가 높은 금리다라기보다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폭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거에 연동해서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금리 부담을 느끼게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집값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 한 뭐 4, 5억 하던 집을 우리가 뭐 5%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으면 뭐 2억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1억을 5% 금리로 대출 금리로 집을 산다. 그거랑 지금 뭐 13억 하는 집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5억을 갖고는 있는데 뭐 8억을 대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대출되는 양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갚아 나가야 될 어떤 그 원리금 상환하고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 며칠 전에 그 미분양 주택수 통계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7만 가구가 넘냐 아느냐라는 게 되게 관건이었는데 그 주택수 통계 어떻게 나왔나요? 그 통계가 30일 날 나왔는데요. 저희가 11월 달에 통계가 나왔을 때, 11월 통계가 나왔을 때, 이게 6만 선을 넘고 6만 2천 선을 보통 이제 정부가 위험선이라고 하는데 자료가 나와서 딱 열자마자 숫자가 뭐지 했던 게 6만 8,107 가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월에 58,027가구였으니까 그것보다 1만 80가구, 17.4%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수위로 생각했던 6만 2천 가구는 훌쩍 넘은 거고 사실상 7만 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이 나온 거란 말이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건설사들의 줄도 사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분양을 통해서 건설사는 이제 사업비를 회수를 하게 되는데 계약률이 한 60%만 넘으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회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이제 전남에서 이제 어떤 건설사가 232가구에 대해서 이제 청약을 했는데 청약 접수 건수가 0건이었어요. 분양이 안 된 거죠. 분양이 안 됐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한창 집값 산스기 때 엄청 공급이 많아졌었는데 대구에서 강남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구 수성구나 이런 데도 지금 계속 분양 참패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그 마포더 클래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도 있긴 하던데 1순위 청약에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몰려서 경쟁률은 되게 높았었어요. 20대 2를 기록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약률은 50.9%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7가구는 이제 계약을 포기하고 죽준 물량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준 물량 나오면서 이제 한 550명 정도가 아무래도 그건 마포다 몰렸다. 보니까 그쵸, 워낙 잘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이걸 정부를 사들이냐 마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또 제기가 될 텐데요. 그 이미 실제로 좀 제기된 부분이 있고 이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건가요? 일단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사들이겠다는 계획은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강북에서 지금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LH가 칸타빌 수유 팰리스를 이제 15% 할인된 가격에 이제 사들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사실 건설사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한창 지어서 온갖 이익을 다 걷어놨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분양이 많으면 이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매입 임대주택 같은 사업은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아예 매입 임대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이미 이제 지어진 거를 좀 저렴하게 사들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 수유 팰리스 같은 경우는 15%밖에 분양가의 15%밖에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제 사들였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분양이 너무 안 돼서 건설사들이 1,000만 원만 내면은 분양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할인해 주는 게 보통 15%에서 20% 정도거든요.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15% 할인된 가격에 사들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매입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전세로 준다는 거에서는 나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한창 예산안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 예산안을 짜서 봤더니 그러니까 공공 분양의 어떤 비중은 더 높이고 그 매입 임대 비중은 낮추기로 했었다가 사실 이 일이 있으면서 정부가 다 사들여 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임대 정책에서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샀을 거냐 하면서 약간 LH와 거리를 두는 듯한 그 발언을 하시면서 비판을 하시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사들일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여연대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최저 분양가보다도 15%를 이제 겨우 15%만 할인해서 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감사까지 어떻게 가게 되는 건가요? 감찰을 지시를 했으니 아마 하긴 할 텐데
LH는 사실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들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목적으로 샀던 게 아니라 칸타비오 수유 팰리스를 사들이는 문제는 작년 9월부터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매입을 했던 거지 이런 미분양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사들인 목적하고는 좀 애초에 방향이 달랐던 목적이 달랐던 거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은 그 미분양 해소하려는 물량은 아니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일단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매입 임대를 늘려야 된다라는 데는 일단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들일 때 뭐 15% 할인 이게 아니라 한 60%확 깎아가지고 확 근데 깎아서 그렇게 하면 또 건설사가 동의할 리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거든요. 이게 좀 이제 미분양이 좀 나고 있는 건설사들은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LH가 이런 식으로 사들이고 있던데 그러면 좀 확 깎아서 해주면 너네들도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차피 안 팔리는 거. 어차피 안 팔릴 건데 근데 또 이게 이런 긍정적인 게 회로가 돌아가는 게 이게 준공전에 어떻게든 팔리긴 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 팔려도 천천히 팔면 된다. 근데 이걸 무슨 60%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진짜 정부가 뭐 건설사 머리채를 잡고 너네 이거 60%를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면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겠지만 자기네들도 굳이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막 60% 할인된 가격에 판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건설사들의 믿음에 기반한 그런 전망 아닐까요? 집값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0% 70% 정도만 이제 계약이 돼서 분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추가 이익을 위한 어떤 거다 보니까 아마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쪽 건설사들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건설사들이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제 좀 세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한 그런 조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좀 부동산 경기랑 좀 관련을 지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2년이었던 거를 3년으로 늘린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워낙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싼 가격에 내놔도 집이 아예 안 팔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처분 기한을 좀 늘려줬다라는 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지금 좀 더 사라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는 작년에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아무래도 좀 더 주요한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내는 다주택자의 기준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채부터는 다주택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때 반발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서울에서 일하고 우리 부인은 지방에서 일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이 두 채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모님이 상황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안 팔려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너 다주택자 이렇게 해버리는 억울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주택자의 기준을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으로 보고 3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제 합산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너네는 그냥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일반 세율을 매겨서 중과세율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집값에 대한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미분양도 많이 낮다고 하지만 그 여전히 무주택자, 그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전문가도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 중산층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금리를 정말 대출 금리가 연관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연준이 그 3월에 이 금리 인상을 끝낼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부동산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될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그 집값의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금리라고 보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정부가 그 어떤 규제 완화책을 내놓아도 이게 금리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는가 하면은 현재는 이제 어쨌든 이제 박스권 안에서 더 어느 오르진 정도 않겠다. 연준에서 0.25% 올렸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약간 좀 금리를 더 이상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빅 스텝을 받기보다는 한 0.25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 안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게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리가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 고정 변수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예측 가능한 선안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계속 묵혀 놓을지 아니면 집을 더 살지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각자의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근데 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이나 뭐 강남 뭐 서초 송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거래가 뭐 그렇게 뚜렷하게 있다라는 느낌이 오진 않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하는 곳이 뭐 성북구, 그다음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노도강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 뭐 강북구, 뭐 관악구 뭐 이런 데인데 거기 거래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노원구가 거래량이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거래량이 많아졌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온 것만 해도 1월 달에 66건이 거래가 됐는데 사실 이제 66건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많은 게 아니죠. 제가 2021년 1월 달 통계를 보니까 그거 대비 10분의 1도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긴 한데 그전엔 600건 정도 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전에는 더 됐죠. 더 됐다는 더 됐는데 작년 8월 이후에 보면 거의 뭐 거래가 20건, 30건 이러다가 이제 어쨌든 60건 정도까지 어쨌든 늘었고 올랐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 거래를 하겠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은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은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일요일도 문을 열어요. 왜냐면 워낙 그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그 중개업소가 을이고 매수자들 약간 갑인 느낌으로 뭐 전화 주세요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은 막 문자도 보내요. 그러니까 뭐 얼마 할인된 가격 지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수자들은 조금 더 깎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했는데 지금 약간 달라진 게 약간 집을 안 보고도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들은 급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 올랐던 그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2020년, 2019년 가격까지 내려온 정도를 이제 저희가 급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가격에 나온 거는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강남각 이를테면 강북의 지금 이렇게 차이의 그 매매 심리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강남은 넘사벽인가요?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야 사실 현금 보유력의 문제인가요? 지금 사실 강남이 개포동이 완전 입주장이 그렇죠. 열려서 그러니까 좀 전셋값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원래 입주장이 열리면 전셋값은 당연히 자연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셋값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한번 강남 전세를 살아볼까라고 하는데 전세금으로 한 12억 갖고 있어야 돼요. 대출을 받더라도 한 12억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강북에 있는 뭐 성북구나 이런데 84제곱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으니까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뭐 급매물로 이제 나오는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로 나오는 것도 이제 바로바로 낚아채는 현상은 이제 좀 나오곤 있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거래 자체가 예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노도강 성북구는 어느 정도 급매물 소진용 거래가 좀 있긴 있구나. 근데 또 공인중개사들은 이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면은 이제 반등할 거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인 거고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정 변수가 되고 나면 다음은 경기다. 경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지면은
이 매수세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않겠죠. 네. 전망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 금리 혜택을 본 그렇죠. 네. 상황인 거고 사실 이 영향권이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규제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될지를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오롯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지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이런 어떤 계획하에 따라서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비이성적인 심리들이 그렇죠. 같이 네. 들어가면서 어떨 때는 과도하게 쏠리기도 하고 과도하게 떨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연착륙을 위해서 내놓은 이제 각종 규제 완화책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사실 지금 이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투기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걸 그게- 우려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시장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기세가 보였을 때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금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저금리 기조로 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규제 완화되어 있는 건 사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사도 크게 세제에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금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저금리 기조로 갔을 때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투기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 이제 그때 돼서 이제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이 부침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막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니까 사실 뭐 잘 됐으면 좋겠죠.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좋겠다라는 마음이 않았겠죠.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좀 더 떨어져라. 이게 2019년 아예 안 돼. 2016년 정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거야 각자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제가 뭘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이었습니다.